코리아 신용정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윗선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회 측은 소속 교수 406명 가운데 314명이 투표한 결과 재검증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오는 2024년 수립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약 파기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본래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온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주말 동안 당의 텃밭인 전라도에서 대표 경선을 펼칩니다. 다음 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이 쐐기를 박을지 박용진 의원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른바 하이트 진로 사태가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노사는 꾸준히 협상을 진행했지만 집단 행동을 주도한 조합원의 복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서울과 대구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새벽 수도권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 기록물이 법원 영장 발부로 어제 하루 2번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된 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 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그동안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북송 과정이 담긴 영상, 사진과 함께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면 위법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민 납포 이틀 만에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했다는 내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전격적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청와대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확보된 대통령 기록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어떤 지시와 후속 보고가 오갔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미 서우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우선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월성원전 불법 가동 중단 청와대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지검은 어제 오전 9시 반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하루 2차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이 대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게 여당의 판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우리 국가 안보를 문란시킨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다만 윗선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은 고발장에서 뺐습니다. 전 정부 안보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현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단기간에 공사를 수주했고 해당 업체 대표는 김 여사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업체에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계속 공식적으로 또 거듭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절차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집권당 시절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라며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에 장이 열립니다. 9월 6일과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서막입니다. 거대 양당은 여기에서 의정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때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 검증에 주력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는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때 보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청년 정치인들도 갈라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측근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이준석 체제에서 공개 선발된 대변인들을 향해 사회 경험 없이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는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 그게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어처구니 없는 트집이라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장해찬 이사장을 통해서 좀 조언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청년 정치인의 분열과 더불어 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를 두고 공방이 격화했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전부 남 탓이고 뭐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사실 윤리 징계부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생존투쟁이죠. 생존투쟁.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돌연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혼란이 방치돼선 안 된다며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타인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의 존폐 논란도 불거졌는데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힘을 실어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과 함께 본격 여론전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의 내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 가장 큰 분란을 초래한 언사는 당대표 행동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한 행위가 아니냐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저녁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자신을 향해 경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해 국민이 분노했는데 책임지고 지위가 박탈된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명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건 직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제대로 된 언급이 없어 오해를 풀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돌리자 여권 일각에서는 전직 당대표가 리스크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전도 불사하려는 모습인데 여당 내 권력 구도를 둘러싼 이준석 변수를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대위 간 팽팽한 신경전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갓 출범한 비대위는 무력화되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갑니다. 이 전 대표가 직함에서 전자를 떼면서 다시 한 지붕 두 대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사면 초과로 내몰립니다.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내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까지 겹쳐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통상 신속히 결정하는 가처분 사건을 놓고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도 어떤 결과를 내놓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점을 잘 알아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법정 공방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위를 조절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여권 주류 그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면서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당원 모집을 독려해 우호 집단 규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친유승민계 의원 등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윤계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세력 확장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여권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팬덤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 정부를 실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정작 대통령실과 친윤계 핵심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전 대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는 만큼 비대위 체제의 조기 안착과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정부 편안에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마디로 무대응이 대응인 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여권 주류 그룹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은 물론 당내 주도권을 놓고 외나무다리에 섰기 때문인데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는 결국 여론의 향배가 결정한다는 게 정치권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반 전주에서 전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전북 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일 오전엔 전남 강진에서 전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엔 광주 합동연설회 뒤 개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5일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뒤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처음으로 맞대결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은 기소시 당직 정지 당원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은 지도부가 절충안을 내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 등 향후 계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당원 80조 절충안은 절묘했습니다.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은 손대지 않고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구제하도록 했는데 이재명 방탄용이다, 민주당 지키기다, 개파 간 찬반 공방은 잦아들었습니다. 조문을 아예 삭제하라며 일부 강성당원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는 24일 중앙위에서 그대로 의결될 전망입니다. 당원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절충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당내 분란은 끝나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다음 지도부가 진행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당적을 벌인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는 안건조정 소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포함되려고 탈당하면서 꼼수와 위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강경 초선 모임 철험회 지원 사격을 받는 이재명 의원과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당권주자 TV토론에서 이 문제로 세게 격돌했습니다. 우리 당 자체의 그 목표 또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청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당이 공모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당부터 이어진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일단 변수지만 지금 판세대로 이 의원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실제 조기 복당 절차를 시도한다면 개파 간 경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진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 징계 재심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당대표가 서로 이제 선출이 되면은 윤리심판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좀 지켜봐야죠.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누가 당권을 잡느냐와 상관없이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후 새 출발하는 민주당 열차가 굴곡 없이 굴러갈 수 있을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검찰로서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작년 4월 발행된 4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11개월 만에 사들인 뒤 익명의 5명에게 다시 팔아 2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겨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같은 청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의 과거 재판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이 발견되면서 검찰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을 맡는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대검찰청에서 수사검사까지 파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로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기간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만큼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 핵심 관계자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 2명 모두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두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주말은 지난주보다 고속도로에 오르는 차들이 적겠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15만 대 정도 줄겠고요. 일요일은 22만 대 정도 감소하겠습니다. 그래도 막바지 휴가차들로 강원 지역 가기는 힘들겠는데요. 가장 막히는 시간대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10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권과 전북 서해안 등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토사가 유실된 곳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중앙선 부산 쪽 제천터널 부근 전면 통제돼 있으니까 국도로 우회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선의 경우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 갓길이긴 하지만 역시나 유실된 토사를 치우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동서천 분기점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와 갓길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까 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교통량도 차츰 증가하면서 경기권의 정체 시작이 됐습니다. 목포 쪽으로 안산과 순산터널 사이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정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면서 강릉 쪽 둔대분기점과 동군포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 용인 부근이 가장 막히는데 양재터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경부선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경기권과 충청권 모두 어려움 없이 통과하는데요.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니까 감속 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종일관 거칠게 비난했는데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가리켜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상엔 흥정할 게 따로 있는 법이라며
핵은 자신들의 국채, 즉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판도를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건 물건짝하고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협력 정도를 물건짝 정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측이 또 무슨 구상을 갖고 문을 두드릴진 모르겠지만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말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실명 비난했듯 김여정 부부장 역시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남한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 자체가 싫다는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가운데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찾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되는 한미연합훈련 시기와도 방문 시점이 맞아떨어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바람직한 외교적 해법이라며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지하의 제안을 거부하며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시점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한국을 찾아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담대한 구상 논의를 향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또 반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We don't believe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take place in one fell swoop. Don't think it will take place overnight. 미 국무부는 특히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북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슈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오고 있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if we are going to effectively confront this threat, because it is a collective threat that the DPRK poses to our alliance. 크리튼브링크 방문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북한 반응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앞서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방문에 앞서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댄 몽골을 찾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비경찰대 순경 출신들에게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됩니다. 이 자리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는데 행사 후 윤 대통령과 별도로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학교 졸업식,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남자, 여자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줬고 졸업생 경례에 거수경례와 목례로 화답했습니다. 기념 촬영에서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거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순경 출신의 처우 개선과 공정한 기회 등을 약속했는데 비경찰대 출신의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2030 청년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 경찰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졸업하는 우리 새내기 경찰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건희 여사도 여성 경찰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장소를 방문한 대통령 대회가 비슷한 행사를 따로따로 나눠서 진행한 건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지난 2019년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김정숙 여사는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여사가 허위 학력 경력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흉장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에게서 받은 자료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투표를 결정한 총회와 달리 교내에선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검증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교수 406명 가운데 31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재검증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검증하자는 안건 찬성률은 38.5%, 반대 응답률은 61.5%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지 묻는 안건의 찬성률도 48.4%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4편의 논문을 심사할지 3편의 논문을 심사할지를 묻는 안건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번 사항을 중대 안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기준이 회원 과반수 참여, 찬성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찬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여한 150명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이번 투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집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민관 협의가 변수로 떠오른 일본 전범기업 재산 매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잇따라 냈지만 재판부는 2주가량 남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전엔 결론을 내릴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고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허권을 매각할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애초 어제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원심의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도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심리 불속행 기각 시한이 어제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목적인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넉 달 안에만 할 수 있는데 미쓰비시가 우리 법원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전망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넉 달 안에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합의가 도출됐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한 줄 이유도 없이 종결하긴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가 일반 사건처럼 정식 결정문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은 다음 달 4일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그 전에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불거졌습니다.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논의되면서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외교부와 미쓰비시 측 역시 한일 민간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명령에 앞서 미쓰비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처가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두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으로선 더는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강제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에 이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받아내고자 하는 상표권 현금화 사건 역시 쟁점이 비슷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하루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잠시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의 이유로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감염 재상전 지수는 1.18로 7주 연속 1 이상입니다.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12,000곳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동네 병원과 의원 3곳 가운데 1곳꼴입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 방역도 강화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진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때 증상을 살피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또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초기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필요시 방문하여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하고 신규 환자 30만 명에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 방역 의료 역량이 재유행 대응에 충분한 만큼 거리 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2만 4,89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 13만 3천여 명보다 8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보다는 5,800명 정도 많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노령층의 코로나19 백신의 2차 부스터샷, 그러니까 4차 접종을 하라고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 자문단이 노령층은 4번째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령층의 구체적인 연령대는 각국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 종사자와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haven't got any shot this year, you are no longer protected, particularly with the BA.5 sub-lineage of the Omicron variant, which has some escape to the immunity. 우리나라는 50세 이상에게 4번째 접종을 권고했으며 독일도 지난달부터 60살 이하에 대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도 이미 지난 5월 50세 이상에게 4차 접종을 권고했는데 한때 성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가 감염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o get a booster now is to prevent infection now. There's a lot of infections now a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izations now. Certainly those are hospitalizations, infections, severe disease that we want to prevent right now. 이런 가운데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 확진자가 전주보다 4분의 1가량인 24% 줄었고 사망자는 6%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크게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만 서태평양과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증가세인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한때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였던 서울 명동과 이태원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거리두기 해제로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상인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하네요.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걸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외국인 관광객들. 뮤직비디오도 찍고 기념 사진도 남깁니다. 1년 만에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 한국관광 홍보관의 요즘 모습입니다. Chính vì vậy mà lần này thì Dương cực kỳ là hào hứng để có mặt trong cái chuyến farm trip này để cùng với những người bạn của mình chia sẻ về đất nước Hàn Quốc, chia sẻ về văn hóa, ẩm thực, về con người cũng như là tất cả những gì tuyệt vời ở Hàn Quốc đến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cùng được biết. 지난 4월 출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명동 거리에서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8만여 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6월 22만 7천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권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면서 그동안 영업을 쉬었던 화장품 가게도 하나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시아 관광객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6월 말부터 일본인 관광객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던 이태원 거리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소규모 상가 3분의 1, 중대형 상가 5분의 1이 비어 있었지만 최근엔 계약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해소가 돼서 대로변적으로 한 15% 정도, 20% 정도 이 정도 이 상권이 지금 이제 주고 있고 다른 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상인들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또 끊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솔직히 또 이제 셧다운이 내려질까 봐 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텨가지고 이제 좀 살아나려는 측면이 있는데 확산세가 늘어나면은 또 고객들이 많이 줄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외국인 관광 명소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지금보다 3억 원 올리는 등의 1주택자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연말이면 수십만 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에 3억 원 이하 집을 하나 더 가졌거나 이사나 상속으로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됐을 땐 한 채는 세마지 않고 1주택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 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에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십만 명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며 관련 부처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가려내고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달 7일까지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바뀌는 세법 등 관련 안내가 어려워지고 결국 수십만 납세자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납세자의 합산 매제라든가 특례 신청 따른 개별 안내를 구세청에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되겠느냐? 8월 20일 정도까지. 만약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개인이 다시 신고해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 안내가 아닌 개개인이 스스로 대상자인지 따져봐야 해 오류와 민원이 폭증하는 등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 수립이 지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신도시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 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판매 호조로 순항하고 있는 현대차가 유독 중국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수소 전기차를 무기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 도심에 처음으로 단독 매장을 열었습니다. 현지 법인과 합작사인 베이징 현대가 아닌 수입차 현대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올 연말 중국 출시를 앞둔 수소전기차 넥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신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에서 역전에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 유독 중국에서만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떨어졌고 지난해 실적은 2016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17년 사드 경제 보복 조치지만 그 이면엔 현지 완성차들의 무서운 추격에 따른 중국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벤츠, 아우디 등 전통의 독일 명차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차 사이에 끼어 입지가 좁아진 겁니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토종 업체들과 경쟁은 녹록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를 비롯한 3강 구도에 웨일라이 같은 후발 주자들까지 가세해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저희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로 이미 입증된 이 기술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현대의 굴기를 중국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차의 제도약,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에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27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 입주할 때부터 침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사와 지자체 모두 나 몰라라 했다며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 안으로 황토색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전기가 끊어진 탓에 차단봉은 요지부동입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됐고 차량 270여 대는 꼼짝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입니다. 바닥에는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그대로 고여있고 견인되지 못한 차량은 진흙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지하 2층에 이미 차들은 바퀴 위쪽으로까지 다 담기고 아비규환 상태고 혼자마다 그래야 되나? 많이 좀 마음 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입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4년 전 입주 때부터 비슷한 피해가 반복돼 시행사에 항의했지만 비가 오면 직접 세워야 하는 임시 물막이판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폭우가 내릴 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둥을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 먼저 땅바닥에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이 구멍이 평상시에는 전부 꽉꽉 흙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쪽을 모래주머니로 지금 막아놨는데 고정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저희도 조금 난감해가지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확인 중이라고는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지하주차장보다 지대가 높은 도로에 물막이벽을 설치하려고도 했지만 이번엔 구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폭우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빗물바지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에도 차수막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도로에다가 그렇게 차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평상시 차량 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문제가 당연히 될 거고. 전문가들은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설계한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비가 오면 뒷산 비탈길을 타고 지대가 낮은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모이는 구조지만 물을 막아줄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단 겁니다.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걸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지금 방수턱이 안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은 다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차량 피해를 제외해도 침수된 전기와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려면 80억 원 가까이 드는 상황. 반복된 대책 마련 요구를 시행사와 지자체가 외면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생각에 주민들의 허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잔해물이 도로 전면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부산 방면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돼 차량이 인근 도로로 우회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굴러온 돌에 차량 앞부분이 파손돼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서 차단된 도로에서 산사태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제천 지역에는 어제부터 모두 88mm에 이르는 큰 비가 내렸고 시간당으로도 최대 39mm 정도의 비가 오면서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차됐던 차량 2대를 일부 태우고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불에 탄 차량 가운데 한 곳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거주자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집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안 다용도실에 켜둔 촛불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5분쯤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모두 태웠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5분여 만에 불을 모두 껐고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올해 초 수천만 원대 배임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국가보훈처가 김 전 회장을 감사한 결과 8억 원이 넘는 추가 비리 의혹이 나타났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회가 성남시와 함께 출간한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책입니다. 광복회는 지난 2020년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 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해당 업체의 계약 금액이 시장가 대비 2배 가까이 부풀려진 걸 알고도 계약을 진행해 광복회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눈을 감고 오히려 비싸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을 하고. 김 전 회장은 또 재임 기간 업무와 무관한 식대와 약값, 가발비 등 2,2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1,000만 원 수준의 카페 공사비를 9배 가까이 과다 지출했고 기부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대가성 기부금을 수수하는 등 비위 규모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 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입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수익사업팀장,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복회 외부 감사직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법조비리 사건인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은호 게이트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법조 브로커 등 10여 명을 구속 기소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엄정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지난 2016년 약 4개월 동안 김현보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정은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관련자 진술 등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올해에도 상당수 자사고나 외고가 미달을 기록해 살아남더라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사라질 예정이던 자사고와 외고가 명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등의 존치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시안 마련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기본 방향은 다양성, 그다음에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가져간다는 취지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자사고 35곳 중 11곳이 신입생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외국어고도 전국 30곳 중 절반인 15곳이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준데다 등록금이 비싸고 우수 학생이 몰리다 보니 내신 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는 학교도 늘어 서울에서만 1년 새 4곳이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라든지 교육 특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학교 쪽으로 쏠림 현상, 양극화가 학교 간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로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단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올여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서유럽에 이번엔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또 이탈리아에서는 강풍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스트리아 남부 지역이 강풍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라반트 계곡의 한 호수에서는 어린 소녀 2명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13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관광지를 찾은 피서객이었습니다. 프랑스 코르시카 섬도 강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위력으로 휘몰아친 강풍으로 5명이 숨졌고 4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시속 220km가 넘는 돌풍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강풍이 불자 커다란 입간판이 맥없이 굴러다닙니다. 사람들은 건물 주변에 피신하고 불안한 어린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중북부 토스카나주에서는 2명이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의 가뭄, 산불에 이어 강풍까지 유럽의 올여름은 각종 기상 변화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됐지만 휴전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사이 민간인과 군인 등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병실 안에 들어서자 의사들이 재빨리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 하루에도 몇 번씩 실려오는 부상병들로 병동은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Самі важкі моменти, напевне, бувають психологічно, коли бачиш таких молодих людей. У нас зустрічаються.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지난 5개월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약 5,200여 명. 러시아까지 포함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계가 어려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쟁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 7, 8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e war triggered b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s over 5 months old and shows no signs of ending. Instead, the fighting is intensifying.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도 큰 피해자입니다. 피난을 떠나지 못한 아이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Друзья уехали все. Жизнь тоже изменилас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처참하게 부서진 집들을 보며 크는 아이들. 부모들은 착잡한 마음입니다. Ну, некоторые дети стали более бояться вот этих взрывов. Это раз, все равно это на психику держит.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휴전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현지 시각 19일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 동안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이 기간 노르트스트림 1이 포르토바야 가압 기지에서 정비를 받기 위해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는 현재 유일하게 작동 중인 가스 압축기의 유지 보수와 고장 예방이 목적인데 독일 지멘스의 기술자와 함께 현재 계약에 따른 일상적 정비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되고 기술적 문제가 없으면 기존처럼 하루 3,30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중앙아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시 주석 측이 회의에 대면 참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서 러시아 외에도 파키스탄과 인도, 터키 등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준비에도 착수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갑작스러운 회의 참석 고려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조속한 시찰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자포리자 원전 상황이 초래하는 안전 위험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엘리 제공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원전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대한 지역에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을 가능한 빨리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던 ENA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했습니다. 낯선 채널이란 한계를 딛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작품만 좋으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6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17.5%. 첫 회 시청률이 0.9%였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기록입니다. 저희 첫 방송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사랑을 주셔서요. 우영우를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분 좋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우영우는 방영 내내 무공해 힐링 드라마로 화제가 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유쾌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영우 분들과 또 우영우가 아닌 많은 다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도 또한 그분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ENA라는 낯선 채널에서 방영돼 시청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습니다. 역시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3회차까지 2배씩 상승하더니 7회차에 접어들자 10%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다고 이름난 작품을 직접 골라보는 시청자들의 변화가 반영된 겁니다. 예상 밖의 돌풍으로 채널은 물론 지리산으로 쓴맛을 본 제작사도 단번에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제작사 A스토리는 우영우 웹툰에 이어 뮤지컬 제작에도 나섭니다. 작품성 하나로 2달 동안 시청자를 울고 웃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품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콘텐츠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각종 행사나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선선해진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한데 이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쪽이나 관람하는 분들 모두 기대가 큽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와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한복판의 건널목.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음악 소리와 함께 젊은 남녀들이 도로로 몰려나와 율동을 시작합니다. 평소 잘 보지 못하던 섬세한 발레 동작에서부터 익숙한 뮤지컬의 한 장면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길 가다가 발레를 접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원에서 공연하는 발레 공연들을 많이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데없는 길거리 발레는 이번 주말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발레 축제의 신호탄. 전문 발레단의 공연뿐 아니라 외국 유명 안무가의 어린이 특별 지도와 일반인의 발레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수원 화성 일대에 화려한 조명이 눈길을 끕니다. 다채로운 공연 관람과 함께 역사 문화 체험 기회가 되는 문화재 야행에도 인파가 몰립니다. 네, 이런 야경도 잘 돼 있어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공연도 있고 이런 전시 부스도 있어서 볼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간의 행궁 관람과 무예 24기 공연 등은 행사 이후에도 가을까지 계속됩니다. 가을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공방거리뿐만 아니라 거리가 이렇게 살아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수원 재즈 페스티벌부터 힐링 폴링, 수원 화성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달래줄 문화 행사나 볼거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할리우드 톱스타 브래드 피트가 신작 영화 불릿 트레인 홍보차 방한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한국 영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안한 데님 패션으로 나타난 브래드 피트는 영화 홍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는 달리는 초고속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킬러들의 기상천외한 싸움을 다룬 불릿 트레인. 특히 등장인물의 성격을 반영한 독특한 액션과 코믹한 요소는 성룡과 찰리 채플린 같은 선배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I'm not even comparing myself or us to us. We are just a sand in the shadows. 또 봉준호 감독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I would love to work with director Bong. I mean, as an actor, we've been really fortunate to be a part of his film, a film he's doing now with Mickey 17, and that's just about to start shooting in London. 영화 부산행과 자신이 제작한 미나리를 거론하며 한국 배우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And the actors' performances were off the charts, especially the daughter. She just broke my heart. Like the two child actors we had in Minari were just so special. Stephen Young was like as good as any leading man performance, you know. 벌써 네 번째 방한인 빵 아저씨 브래드 피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신체 드로잉으로 이름난 실험미술의 거장 이건용 작가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다룬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볼만한 전시회를 김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신의 신체로 꾸준히 실험 미술 작업을 해온 이건용 작가가 신작 20여 점을 내놓았습니다. 화폭을 보지 않고 두 팔을 뻗어서 그려낸 하트 모양의 연작은 국내외에 잘 알려진 대표작입니다. 커다란 캔버스 뒤쪽에서 과감한 붓질로 완성한 대작 역시 신체 드로잉의 결과물입니다. 회화 작품은 모두 바디스케이프란 제목을 달았지만 특히 이번에는 환경과 생태에 대한 우려가 표현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의 모습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넘치는 산과 바다 풍경이 실사로 담겼습니다. 파도 치고 있는 바다라든가 기타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사진 이미지로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제가 하는 신체 드로잉을 실현한 것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미키마우스와 일본의 아톰을 합쳐서 아톰하우스 캐릭터를 만들어낸 이동기 작가. 이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을 재해석했습니다. 대작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경계를 상징하는 전령의 신을 따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공격하는 미군 전투기와 무전기를 손에 든 킹콩, 친숙한 감기약 광고, 석고상 등 갖가지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 작품은 이제 그 경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계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 이념의 경계, 동양과 서양의 경계,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이라는 전시 제목대로 작가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50여 년 만에 인류를 다시 달 표면에 보내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첫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주인을 실어나를 오리온 캡슐을 탑재한 대형 로켓이 발사대에 도착해서 오는 29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까지 비행할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SLS가 현지 시간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길이 98.1m로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낸 세턴5의 111m보다 짧지만 최대 추력은 880만 파운드로 15% 더 강화됐습니다. SLS엔 우주인을 실어나를 오리온 캡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사람 대신 새로 개발된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 3개가 오리온 캡슐에 탑니다. 방사능 등 각종 측정 센서를 부착해 장기 우주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오는 29일 발사되면 로켓에서 분리된 오리온 캡슐이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돈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 표면에 보내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화성까지 탐사하는 원대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NASA's Artemis program will pave the way for humanity's giant leap, future missions to Mars. There's no doubt that we are in a golden era of human space exploration.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2024년 우주인이 탄 오리온 캡슐이 달 궤도를 도는 유인 비행에 나섭니다. 그리고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로 이어지게 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용호의 역전 결승포를 앞세워 승리한 KT가 3위 키움을 한 게임 반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KT는 롯데 2대3으로 끌려가던 7회 조용호가 시즌 2호 홈런으로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4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기아는 연장 10회 말 터진 이창진의 끝내기 3점포를 앞세워 NC를 누르고 5위를 사수했고, 삼성은 선발 최현일의 생애 첫 승과 이원석, 강민호의 홈런을 앞세워 한화와의 2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키움 대 두산, LG 대 SSG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aklaşık 20 binin üzerinde akrebimiz var şu anda. Akreplerimizin sağımını yapıyoruz. Hem akrebin kendisini üretiyoruz
hem de sağımlarını yapıyoruz. Yapmış olduğumuz sağımların neticesindeki zehirleri toz haline getiriyoruz, donduruyoruz. Sonra toz haline getirip sonra da Avrupa'ya satışını yapıyoruz. Şimdi bir akrep 2 miligram zehir verir. 300-400 tane akrepten 1 gram kadar bir zehir elde ederiz. 네.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는 충북과 전북, 경북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옥천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충북 옥천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충청 일부와 경북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의 많은 곳은 80 이상, 충청과 그밖에 남부에도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는데요. 아침 9시 정도까지는 충청권, 오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영동과 남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5.7도, 부산 26.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32도, 부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엔 절기처설을 기점으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